여러분 안녕하세요. 얼반 미니스트리 채널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하고 좀 다루고 싶은 다른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얼반 미니스트리 주제가 아니고 다른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요거는 저희가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함께 나누는 그런 주제로, 또 다른 주제로 삼으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래 교육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느끼실지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 모든 한국에서 이제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이제 교육 정책을 내놓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국의 교육 정책은 계속해서 실패한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실 교육 정책이라는 것은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데 기성세대들, 이 세상에 지금 중심을 잡고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기성세대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다음 세대들을 위한, 어떻게 교육하고 그 다음 세대들이 성장해서 이 세상의 변화, 세계의 변화에 어떻게 발맞춰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리더의 위치를 차지하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런 존재들로, 그런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 정책과 관련해서 그런 말이 있어요. 20세기의 교사들이 19세기의 교실에서 21세기의 학생들을 가르친다. 무슨 얘기냐면, 교육 정책을 마련하는 사람들과 이 교육을 받고 성장할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의 세대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그 사람들이 살아갈 미래 세상과 지금 현재의 세상과의 차이라는 거죠. 근데 예전에는 이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왜? 세상의 어떤 과학기술이나 그런 것들의 변화가 인간의 어떤 우리 인류의 세대 변화보다 늦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이제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자라나면 그 환경이나 그런 것들이 급변하는 그런 일들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 정책이 성공할 수 있었고 교육이 될 수 있었는데, 지금은 훨씬 더 빠릅니다. 과학 기술에 발달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를 정도로 빠르고, 그리고 그거에 따른 어떤 사회의 세상의 어떤 변화, 환경의 변화, 그리고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나 사고 방식의 변화도 훨씬 빨라지기 때문에, 지금의 교육 정책을 가지고 이제 교육을 했을 때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성장해서 성인이 돼서 사회에 나갈 때는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생활을 시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시대와는 맞지 않는 그런 방식이, 그런 형편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지난 문재인 정부 때에는 4차 산업교육, 4차 산업혁명, 그게 굉장히 큰 화두, 한국말로는 인지정보화라고, 이제 인지정보화 시대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그래서 그때 아이들에게 코딩을 배우게 하느냐 마느냐 어쩌고저쩌고 미래적인 어떤 그런 얘기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가 많이 됐죠. 근데 저도 그런데 관심이 좀 있어서, 교육은 일단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얼반 미니스트리에서도 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파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육 정책 보좌관인가 어떤 사람이 나와서 이제 하는 걸 봤어요. 이렇게 인터뷰하고 하는 걸 봤는데, 한 가지 점에서 제가 걸리게 되면서, 시작도 전에 벌써 실패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미래 교육에 초점을 맞추는데, 이제 창의력을 이제 키우는 그런 교육을 배운다. 이러면서 창의성은 무엇이냐? 그러면서 그 창의성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데, 세상에 없는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이 창의성이고 창조력이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더라고요. 벌써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교육은, 이번 정부의 교육 정책은 실패구나. 이렇게 왔습니다. 왜냐하면, 4차 산업과 관련돼서, 그리고 인지정보화 사회나 새로운 세상의 어떤 변화에 관련돼서 이야기 되는 창의성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벌써 출발의 정의가 틀렸기 때문에, 저는 그 교육 정책이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새롭게 출범하는 이 새로운 정부에서도 교육 정책은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거의 실패다. 그러니까 저는 교육자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교육업계 종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교육과 관련돼서 대단한 뭐 학문을 그렇게 한 사람도 아니지만은, 그거는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어떤 정부가 어떤 사람들이 들어서고 얼마나 능력이 많은 사람이 들어서도 교육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앞으로의 세상에서 어떤 기술과 어떤 과학, 어떤 방식이 나타날지 모르고 미래를 완전하게 예측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변화를 예측을 못하고 그 변화가 혹시나 조금이라도 어떤 예측이나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측한 예측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뭐라 그럴까요? 많은 부작용을 남기고 또 실패하지 않을까. 근데 사실상 여러분 이런 교육정책의 어떤 실패가 반복되는 것들 중에 하나의 해법은 사실상 간단해요. 틀을 바꾸면 됩니다. 틀을 바꾼다 라면 뭐겠어요? 대학 입시를 바꾸면 돼요. 수능을 없애면 됩니다. 근데 수능을 없앤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사람들이. 많은 부분들이 불가능하다. 틀을 바꾸는데 수능을 없애면 어떻게 우수한 학생과 열심히 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을 구분하고, 뭐 한국에 있는 명문대나 좋은 대학교들은 더 좋은 학생들을 이렇게 선발하고 싶은데, 그럼 무엇 기준으로 선발을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에요. 뭐라 그럴까, 틀을 바꾸는데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키울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인간의 모습, 인간상이 어떤 것인지를 올바르게 정립하기만 한다면, 뭐 100% 성공한다 할 수는 없겠지만 절반 이상의 성공은 거둘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책을 많이 저도 읽어봤어요. 뭐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서 뭐 앞으로 미래 시대에서 요구되는 인재는 어떤 상인가,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읽어보고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그런 책들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한 바로는 한 3가지 정도의 인재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면 공감 능력이 필요합니다. 공감 능력이란 건 뭐겠어요? 다른 사람의 감정을 같이 느껴주는 그런 거. 다른 사람이 슬플 때 그 감정을 이해하고 그 감정을 같이 느끼는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러분 지금 사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능력은 뭐겠어요? 대체적으로 이제 정보 수집 능력, 그리고 정보의 연산 처리 능력, 그 다음에 또 뭐겠습니까? 정보의 분석 능력,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미래에서는 이런 많은 부분들을 컴퓨터나 아니면 인공지능 AI가 감당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도 많이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연산이나 어떤 정보 수집, 분석, 연산과 관련된 능력들보다는 AI가 감당하지 못하는 공감 능력, 감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 감정을 처리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게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중요하겠냐면요, 관계. 사실상 이게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지금 뭐 나중에 우리 사회 현상들을 다루는 시간이 있을 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뭐 제가 어릴 때는 ABC 혈액형 타입이었어요. 혈액형으로 사람의 성격이나 어떤 것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은 뭐
뭐 MZ세대는 MBTI다 이러는데 MBTI도 사실 나온 지 50년이 넘은 이야기이고 사실상 그런 것들을 MBTI를 뭐 무분별하게 사용하는데 굉장히 큰 위험이 있고 걱정거리가 있습니다만 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성격 분석을 하고 성격 유형을 파악하고 하느냐? 자기의 성격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성격도 이해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그 근본적인 모든 문제는 뭐냐? 사람과 사람을 상대하는데 인간관계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니까 내가 왜 이렇게 인간관계가 어려울까? 아니면 저 사람이 왜 저런 반응이 어려울까? 나를 이해하고 상대를 이해하려고 성격 분석을 하고 성격 유형을 생각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많아지고 더 많이 이야기되고 회자된다는 것은 결국 뭐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뭐 소통이나 인간관계 마찬가지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인간관계가 굉장히 필요하고 그 인간관계를 온전히 잘 맺고 잘 이어가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간단하게 뭐 인간의 어떤 거대한 기계 사회의 한 부품으로 보는 그런 시대에서는 이 부품은 교체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인간 관계가 relationship이 바탕이 된 이런 사회에서는 한 사람의 역할이 교체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계나 과학이 아무리 발달한다 할지라도 관계 중심으로 이제 뭉쳐져 있는 곳에서는 그 기계나 과학, 로봇, AI 모든 것들이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역할이 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의 역할을 대체하지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 관계를 맺고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창의성이 필요한데요. 이 창의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없는 것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 아무것도 이 세상에 없었던 것을 창조해내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데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의 새로운 어떤 기술들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맞이했을 때 새롭게 개발된 이런 기술이나 아니면 새롭게 발견된 이론이나 아니면 발견된 사실들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하는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창의적 혹은 창조적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창조적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것은 사실상 어떤 때서 이제 배가 되느냐, 없는 창의성을 학생 개인이 한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없는 창의성을 뭐 가르치고 뭐하고 한다고 해서 이게 나타나고 갑자기 성장하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창의적으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얼마든지 훈련하고 반복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훈련과 방법의 핵심이 뭐냐? 지금처럼 경쟁 위에서 다른 사람 위로 올라가는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경험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절망을 경험하게 해야 돼요. 실패와 절망을 경험했을 때에 이 실패를 경험하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아예 포기를 할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재도전을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전과 실패를 반복하면서 조금 더 나은 방법으로, 새로운 방법으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하면서 자신의 실패를 극복해 나가는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의 시대에서 어떤 문제와 난관에 부딪혔을 때 새로운 어떤 접근 방법과 새로운 해결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저는 앞으로의 학교의 역할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뭐 한국에서도 뭐 사교육 문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사교육은 뭐 언제나 제가 어렸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사교육 문제는 언제나 한국의 큰 문제, 한국 교육 환경에서 굉장히 큰 문제와 화두였지만 사실상
학교 그런 지금의 형태의 어떤 대입을 중심으로 해서 경쟁하는 구도의 어떤 그런 형태의 어떤 교육 과정이나 교육 학습 구조를 봤을 때는 학교의 역할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사교육 전문화되고 입시나 이런 것들에 중점되는 그런 초점을 맞춘 그런 것들이 더 나을 수밖에 없죠. 학교와 사교육의 이런 능력치를 비교할 때 지금의 입장에서는 솔직히 학교보다는 사교육의 능력치가 더 높다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교육이 끊이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학교야말로 학생들의 작은 공동체, 커뮤니티로서 이 안에서 실패를 보장해야 되는 거예요. 실패와 절망을 보장하고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저는 앞으로 학교가 해야 될, 학교가 우리 사회나 자라나는 세대들을 위해서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보시면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이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이제 전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한국 교육과 미국 교육의 어떤 차이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방송이나 그런 거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K교육, 여러분 되게 환상과 어떤 과장이 굉장히 많아요. 유럽이나 아니면 미국에서 뭐 한국식의 교육을 도입하겠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뭐 K교육을 한국의 주입식 교육이라고 뭐 저기였는데, 주입식 교육이 한국의 교육 방식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시겠는데, 이거는 환상이고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들이, 선진국들이 이 K교육을 도입하려고 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교육 시스템이 갖지 않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초등기초 교육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요. 초등기초 교육에서 이제 그 학습 성취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학습 성취도를 높여주기 위한 K교육의 방식이 좋다는 거지, 대학 교육이나 아니면 이쪽 일반 사회에서, 사회인들의 교육에서도 이것을 도입한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한국 학생들, 이민 온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한국 학생들과 미국 학교의 학생들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한국 학생들이 굉장히 잘해요. 아주 그냥 탑을 이겨요. 수학도 잘하고, 뭐 히스토리 암기 과목은 뭐 기본적으로 굉장히 잘합니다. 그런데 대학에 가면서 학생들이 점점 두각을 나타내는 학생들이 점점 빛을 잃어가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 별거 아닌 것 같았던 학생들이 대학 가면서 이제 점점 올라가요. 그리고 사회에 진출하면서 완전히 그 차이는 점점 더 벌어집니다. 제가 직간접적으로 제가 두 나라의, 한국과 미국의 모든 교육 시스템을 경험을 해봤는데, 그래서 한국 교육에는 없는 미국 교육 특유의 어떤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중심으로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의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critical reading이라는 거예요. 비평적 읽기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 비평적 읽기를 여러분께 소개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과 함께 연습하면서 이 비평적 읽기를 조금 더 확대하는 그런 방식으로 연습하고 그 다음에 그쪽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더 깊이 나눠 보려고 합니다. 예, 교육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나눴고요. 이제 얼반 미니스트리 주제와 달리 교육 주제는 조금 짧을 수 있지만 그래도 시간이 나는 대로 같이 다루면서 우리 미래의 세대들을 위해서 같이 고민하는 시간들을 나눴으면 합니다. 예, 이상 워싱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